지금 사법부 독립 분야는 지금 앞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법률 위반, 그러니까 군사 외교 분야, 또 지금 경제 분야, 그리고 언론, 또 뒤에서 이야기할 사회교육 분야, 이 분야에서 법률 위반이나 헌법 위반의 경우에 구체적으로 위반선이나 법률에서 조치를 판결을 하는 것은 이 사법부입니다. 사법기관이나 법원과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사법기관에 대해서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또는 재판에 개입하려는 그런 이 조치를 대통령의 그런 구체적인 조치를 한 사례를 사법기관에 대한 사법관 독립이나 권력의 분립을 허물러뜨리는 그런 사례들을 한 4가지 정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사법부 구성에 있어서 그 4가지는 구체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에 개입하는 행위, 그리고 김경수 지사나 드루킹 사건 재판에 있어서 개입하는 부분,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양 전 대법원장님 비롯한 법원 판사들에 대한 사법행정권에 대한 이른바 사법농단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에 대한 수사 재판에 개입하려는 것, 그런 또 각종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재판에 개입하려는 것, 그것을 중심에 위반 사례를 말씀드리고, 또 이와 같은 최고 법관이나 재판관을 구성에 있어서 개입하려는 헌법 절차 위반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법원 내에 이념적인 경향이 있는 연구의 모임의 내부로부터의 사법권 독립 침해 사례에 대해서 6가지 부분에 대해서 사례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자유민주주의의 법질서의 핵심적인 요소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그리고 권력 분립과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와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 그리고 사법권의 독립입니다. 그중에서 사법기관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최고의 보루입니다. 권력 분립의 한 축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생명과도 같은 본질적인 요소로 하고 있습니다. 사법기관의 구성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헌법 절차에 따라 그 원리가 관철되어야 국민주권이 제대로 실현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판단기관으로서의 신뢰와 존중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법권 독립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핵심적인 요소인 재판의 공정성이나 형평성이나 신뢰성이 확보되지 못해서 결국 법치주의는 효과적으로 수호될 수가 없습니다. 재판에도 불복한 사태가 많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권력분립 제도도 허물어지게 되고, 그 결과 국민의 주권은 유명무실하게 되고 크게 훼손되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전체적으로 허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부 출범부터 시작해서 적폐청산과 국정농단의 기체 아래서 국정행사 이름으로 행해진 일련의 행위들이 우리 헌법상 사법권의 독립을 위협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례를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진행 중인 가운데 2017년 7월 14일, 7월 17일, 20일에 3차례에 걸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작성한 문건이 민정수석실에서 300여 종, 정무수석실에서 캐비넷에서 1361건, 국정상황실에서 500여 건이 발견됐다고 하면서 브리핑을 하였습니다. 그 브리핑 중에 이런 문서 중에는 삼성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현안 관련 언론 활용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고, 위안부 합의 세월호 사건, 국정교과서 추진, 선거 등 관련해 적법하지 않는 지시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특검에 관련된 사본을 제출하고 원본은 대통령 결판에 이관 조치하겠다라고 발표합니다. 이것은 다분히 현재 당시 진행 중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향후 수사와 재판에 개입하려는 것으로 사법권의 독립이 훼손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018년 2월에 서울고등법원이 삼성 이재용 재판에서 일부 무죄와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집권 여당 대표 등은 담당 법관에 대해서 노골적인 인신공격을 가하고 인터넷에서 무차별적인 신상토리식 공격을 가합니다. 심지어 청와대는 게시판에서 나와 있는 대법원 국민청원을 대법원의 담당 법관 파면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전달하면서 재판에서도 국민의 뜻을 경청해야 한다라는 언급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진행 중에 있는 일련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대한 압력 행사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18년 7월부터 시작되어서 2019년 2월에 이르기까지 무려 8개월여간에 걸쳐서 지속된 전 대법원장과 사법부 구성원에 대한 유례없는 대규모 먼지털이식 수사는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심각한 훼손 사례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원행정청이 처장이 단장이 된 법원 내의 3차 특별조사단에서 조사 결과에서 형사범죄로 될 만한 사안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에 대해서 검찰이 전 대법원장을 포함한 100여 명의 전현직 법관을 피의자나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하는 사법부 초토화의 수사 끝에 직권남용죄라는 생산 죄명을 붙여서 기소하였습니다. 그러한 수사 자체가 벌써 사법부에 대해서 공포감과 압박감을 줍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장은 이와 관련해서 오랜 재판 경험을 미루어서 재판 거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법관 전원과 고법부장 이상의 중진 법관들이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대법원장이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성의 의문이 있는 소위 전국 대표 법관회의를 빌어서 법원 내외 이념 세력의 요구에 따라서 재판 거래 의혹을 해명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러한 의혹이 스스로 편성하여 검찰의 수사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은 2018년 9월 13일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서 축사를 하면서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쳐 흔들고 있다라고 말하는 축사를 합니다. 사법농단과 재판거래라는 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고 만약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훈시합니다.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재판을 개입하려는 겁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이 사법방해는 재판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관여하는 경우에는 사법방해로 이 탄핵사회의 중요한 사유가 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대법원장은 이에 같은 기념식에서 현 시점에서 사법행정 영역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와 같은 향후 수사 재판에 있어서 개입하려는 것으로서 이것은 사법권의 독립을 위험에 처하고 권력분리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큽니다. 다음으로 이 정부에서 전 정부나 전전 정부의 고위 인사에 대한 소위 적폐 사건 수사와 재판에서 구속 수사 재판, 별건 구속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재판에 있어서 재임 중에 일어난 거의 모든 사법행정의 행위에 대해서 형사사건화하고 법관 독립의 중요한 인사재료까지 망라적인 증거 수집을 해서 수사 재판에 진행하고 있어서 헌법상의 적법 절차 원칙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2017년 여름 이후에 소위 적폐 사건 수사가 시작됐을 때 이건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입니다만 법원이 일부 피의자에 대한 초기에 정부 출범 직후죠. 검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종전 기준에 따라서 법원에서 기각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사법부 국정감사에서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할 때 계기로 집권당의 의원들이 영장 기각을 집중적으로 질타했습니다. 그리고 이념세력과 언론도 이에 가세해서 그 이후에 소위 적폐로 이끌어진 사건에 관해서는 불구속 재판 원칙이 사실상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선고되는 형량도 종전의 관례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도하게 나오게 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속과 엄벌의 그런 원칙화하는 것은 외압외한 재판의 독립에 침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이러한 현상이 계속 이어져서 2019년 1월 전 대법원장의 구속과 보석 청구 기각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전 대법원장에 대한 공소사실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 직권남용죄라는 것은 그것이 과연 형사범죄가 될 수 있을 것인지는 공소사실 자체를 봐서도 지극히 의심스러운 데다가 소위 트럭 기소라고 일컬을 정도의 방대한 수사 기록에 대한 사건에 피고인 본인 스스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변론 준비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것이 무슨 국사범이나 되는 것처럼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보석 청구까지 기각하고 있으니 이것은 집권당과 이념 세력의 공격과 언론을 동원한 마치 인민재판 분위기 조성 결과로 일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강제징용 사건이 이제 주요한 구성요건 공소사실 중에 하나인데요. 강제징용 사건은 판결의 결과에 따라서는 일본과의 외교 문제를 일으키고 자칫 적대 관계까지 조성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전 대법원장 시절에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수년 동안 고심을 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 이를 대표적인 사법부 적폐로 지목해서 마치 소위 재판 거리니 사법농단이지 하는 프레임을 씌워서 사법부를 집중적으로 난타했고, 그러자 현 대법원장 체제는 지난해 불과 2차례 심리기일 끝에 그 원고 승소 판결을 하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은 그 대법원 판결 선고가 이런 사법부에 대한 집중 공격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이 들 수 있을 정도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현재 일본과의 외교 분쟁은 우리의 주력 산업 수출품인 반도체의 핵심 부분에 대한 수입 제한을 불러오고 전략 물자 수출 우대 국가 배제라는 화이트리스트 배제라는 그런 후속 제재도 준비한다고 하니 이거는 외교 분쟁 갈등뿐만 아니라 경제 위기까지 파급될 위험하고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말경 경남지사 김경수 여론조작 브루킹 여론조작 피고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하자 즉시 당시 집권 여당 지도부가 총출동해서 담당 법관을 직접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구체적인 그 용어 자체도 탄핵을 부정하고 대선 결과를 부정하려는 시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양승태 적폐사단이 조직적 저항을 벌이는 것이라고 이렇게 몰아붙였습니다. 심지어 당대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면서 곧 보석을 신청할 것인데 정상적인 법원이라면 도정에 차질이 없도록 결정한 것이 상식이로까지 변명하였습니다. 이러한 공격과 협박은 바로 이 사건 2심 재판부가 향후에 할 2심 재판에 대한 압력 행사라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2심 재판에 대한 압력 행사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외에도 대통령은 수차례에 걸쳐서 먼저 김태훈 대표님이 지적한 것처럼 방산비리 척결, 박탄주 육군대장 의혹, 그리고 갑질이라는 그런 회의를 겪어서 강원랜드 수사 의혹 다 무죄 났지 않습니까? 세월호 유족 사살 의혹, 촛불 집회 기업용 문건, 김학의 법무차관, 장자연 클럽 이런 수도 없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 규명하라든가 특별수단을 구성하라는 것은 구체적인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불행하게도 수사의 재판을 받던 검사나 변호사, 삼성 장군, 국회의원에게 공직에 종사하던 인사에게 유명을 달리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불행한 사태가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헌법상 권력분리 원칙이 흔들게 되고 사법권의 독립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임명에 있어서 법원 내 특정 정부 모임 소속 법관으로 구성된다든지, 특히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 절차에 있어서 국회의 청문 절차 보고서도 채택되지 않는 임명된 재판관이 4명이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설립 이래 이런 예는 전례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재판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헌법의 최소한의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헌법의 정신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법원 내에 진보 내지 좌파 성향 이념을 가진 법관들이 많이 가입한 것이라고 하는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있습니다. 이는 법원 내부로부터 물론 재판 개개 재판에 정치적인 것이 개입할 여지는 재판판에 있어서는 그렇게 예외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것이 법원 내부로부터 과연 재판이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 재판의 독립과 재판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재판의 신뢰성을 확보라는 차원에서 내부로부터의 사법권 독립의 문제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관련해서 대법원장에 대한 법원의 무리하게 수사가 진행되는 점을 인정하고 공소를 취소할 것을 촉구하고 향후 대법관과 재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정책 이념이 신념이 투철한 인사로 임명할 것을 촉구해서 그 헌법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균형을 잡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강제징용 사건의 외교 관련 같은 부분에 대해서 촉구하고 제의를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강제징용 사건은 지금 외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만 사법부 발로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이 문제, 강제징용 문제는 조약의 해석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 역대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약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박정희 정부에서 정부가 직접 보상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65년 조약에 포함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특별법을 만들어서 2천만 원 보상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부라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이루어지는 정부의 계속성이, 헌법의 계속성이 있는데 이어받은 정부라고 하면 그 전 정부의 이 조약과 관련된 해석의 부분에는 계승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마음대로 주장한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정부의 그 신의치 원칙에 어긋난다고 당연히 법사항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강제징용 문제의 인도적 불법성을 그 부분을 논리로 근거로 하는데 인도적 불법성에 대해서는 우리 사법부가 판단하는 것은 관할 것은 국내에만 있습니다. 이건 국제적인 문제인데 국제기구에서 또는 뉴른버그 지구 전문재판이나 이 전후에 국제기구에서 강제징용의 인도적 불법성에서 판단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가 된다고 하면 국제기구에서 판단을 해야 될 테고 그렇다면 이 문제는 외교적인 사법부가 판단한 것은 국내적인 효력밖에 없는 것이고 재판관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는 중재위의 협의에 해당하는 제의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의해서 국제기구 제3회 중재위에서 협의해서 거기에서 의해서 결론을 내거나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결론을 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는 적극적으로 외교적 노력으로 외교에 의해서 이와 같은 외교의 갈등뿐만 아니라 경제위기에 파급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 바로 대통령이 헌법 수호와 국민의 국가의 대표로서 마땅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교적 노력을 다시 한번 촉구